오늘도 진실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사라져야 할 아이가 되어버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게 벌어진 상상도 못한 진실로 시작됩니다. 1978년 여름, 충청도의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매미 울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울려 퍼지는 무더운 오후였죠.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진 낡은 분만실. 선풍기 한 대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농민 부부의 둘째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앙!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좁은 분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간호사 이정화는 28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5년째 이 시골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었죠. 정화는 아이를 받아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네. 정화가 따뜻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산모인 어머니는 힘든 진통 끝에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아버지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 부부였지만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따뜻한 물에 씻기던 정화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선명한 붉은 반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빨간 점이었죠. 정화는 의학을 배운 사람답게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 생긴 점이구나. 정화가 안도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유지 송만수는 달랐습니다. 55세의 송만수는 이 마을에서 3대째 이장을 하고 있는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병원에 온 것이었죠. 정화가 아이를 안고 나오자 송만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보자. 건강하게 태어났나? 송만수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송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발목을 본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송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에는 오래된 미신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야기였죠. 붉은 발목을 가진 아이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것. 송만수는 그 미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송만수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이장님, 그냥 점일 뿐인데요. 점이 아니요. 송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재앙의 표시요. 산모는 아직 회복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아무도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화와 송만수만이 이 아이의 운명을 좌우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이 아이는... 송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송만수는 즉시 아이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병원 복도 끝자락에서 벌어진 운명적인 대화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죠. 형님, 이 아이는 키우시면 안 됩니다. 송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발목에 붉은 점을 보셨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말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 집안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송만수는 마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장을 했던 집안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송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집집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송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마을의 운명을 구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 손가락질 받을 텐데요. 그게 아이한테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몇 평 안 되는 논밭으로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이장의 비위를 거스르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었지요. 농기구도 빌려 쓸 수 없고 마을 공동 작업에서도 제외될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송만수가 마치 자신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면 아이도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회복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품에 안을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결코 어머니 품에 안기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정화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된 지 5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무고한 아이가 미신 때문에 버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장님, 정화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요? 송만수는 정화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화 씨도 이 마을 사람이잖아요.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밤 아이는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한 채 보육원으로 보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그 아이의 얼굴은 너무도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순수하게 웃고 있었지요. 새벽 5시, 정화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이면 보육원 직원이 아이를 데리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아이를 보자 정화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어른들이 너무 못났어. 그때 정화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라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몰래 사무실로 들어가 출생 기록부를 꺼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성민. 부모가 미리 지어둔 이름이었죠. 그리고 특이사항 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발목 붉은 반점 있음. 건강한 아이. 미신으로 인해 보육원 이송.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9시. 보육원에서 온 중년 여성이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정화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담요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이 아이 잘 부탁드려요. 정말 건망한 아이예요. 보육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볼게요. 아이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불의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송만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마을이 평안해질 거요. 정화 씨도 잘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속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이의 점이 아니라 송만수의 편견과 권력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송만수는 이 일을 계기로 마을에서 더욱 확고한 지위를 다졌습니다. 마을을 재앙에서 구한 이장이라는 평판을 얻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송만수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죠. 하지만 정마마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95년 성민은 보육원에서 자라 17세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때 버려진 박성민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나름 인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특히 축구를 좋아했는데
제 발목에 붉을점을 보고 친구들이 성민이는 특별한 표시가 있어서 운동신경이 좋은가 봐 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끔씩 가족이 면회로 오는데 조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원장님께 여쭤봐도 성민이 부모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인 진수가 말했습니다. 성민아, 또 부모님 생각하고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정말 궁금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지금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뿌리를 알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보육원 사무실에서 청소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류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제 출생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일철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출생지 충청도 영영읍 영영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출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원장님,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도 영영읍 영영리가 맞나요? 저는 다음날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민아.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부모님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저는 그날부터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제가 왜 버려졌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그 마을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1996년 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드디어 제가 태어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에 달려 도착한 작은 시골역. 플랫폼에 내리자 따뜻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18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마을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낮은 기와집들과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먼저 그 옛날 제가 태어났다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간판도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가득했죠.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슈퍼에서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때 간호사 정화 언니 말이구나. 마을 끝에 혼자 살고 있어. 참 좋은 사람이야.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정화라는 분이 저를 기억할까요? 마을 끝 작은 한옥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예쁘게 튀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1978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난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네가? 혹시 저를 아세요? 이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그 아이야. 발목에 점이 있는. 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기억하세요? 이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집 안으로 불렀습니다. 들어와, 성민아. 18년을 기다렸어. 그 작은 거실에 앉아 이정화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버려졌는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를. 이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민아, 너를 버리라고 압박한 사람이 있어. 송만수라는 이장이었어.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송만수요? 그래, 그 사람이 네 부모님을 협박했어. 미신을 들먹이면서 마을에서 못 살게 할 거라고 했거든. 이정화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송만수가 그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너를 내보낸 일로 마을에서 더 큰 권력을 얻었어. 마을을 지킨 이장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됐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몇 년 전부터 정치를 시작했어. 지금은 국회의원이야. 송만수 의원.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와.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송만수. 그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국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봐. 가족과 전통을 지킨다는 게 주된 정치 슬로건이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불행의 아이라 낙인 찍고 버리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가족의 수호자라며 존경받고 있다니요. 이종화 이모, 혹시 증거가 있나요? 이종화는 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때 상황을 다 적어놨어. 그리고 네 출생 기록도 따로 보관해뒀고. 수첩을 펼쳐보니 그날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송만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울며 포기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나는 그때부터 계속 기다렸어. 네가 언젠가 진실을 찾으러 올 줄 알았거든. 저는 이정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정화 이모, 고마워요. 저 이제 무얼 해야 할지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송만수와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기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저는 국회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국정감사와 법안 심의를 취재하면서 언젠가 올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송만수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가족정책에 관한 기획기사를 위한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7층 송만수 의원실. 30년 만에 저를 버리라고 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 노인이 된 송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기저 양반, 뭘 궁금해하나? 저는 침착하게 준비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가족 정책에 대해, 전통 가치에 대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송만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저의 신념이죠. 30분 정도 평범한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의원님, 혹시 1978년에 충청도 땡땡읍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니까? 송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발목을 드러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붉은 점을. 저를 기억하십니까? 송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잃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정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60대가 된 이정화였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송만수 의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송만수는 이정화를 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이정화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불행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욕심과 편견 때문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날의 인터뷰는 녹음기를 건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송만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마을을 위해서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미신이라는 핑계로 말이죠. 이정화가 그때의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모든 상황이 적혀 있는 수첩이었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무고한 아이를 내쫓았는지. 송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 신중하게 탐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권력자의 위선을 고발하는 기사로 말이죠. 기사 제목은 가족을 지킨다던 정치인, 30년 전 한 아이를 버리게 한 진실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가족 가치를 외치던 정치인이 실제로는 미신에 빠져 무고한 생명을 해쳤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송만수는 결국 정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퇴 성명서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흉터는 불행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증거였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이 점이 결국 사회의 편견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발목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편견과 미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정화 이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민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보니까 그날 내가 너를 지켜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저는 이모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이모,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라 저를 진짜로 사랑해준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 기자로 일하며 사회의 편견과 불의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죠. 제 발목에 붉은 점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권력의 그늘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편견과 미신에 맞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미신과 편견이 만든 낙인은 결국 권력자의 욕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저를 30년 동안 기억해준 이정화 이모, 저를 키워준 보육원 선생님들, 지금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분들이 바로 제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세상의 편견에 굴복하지 마시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